자,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최신 기출문제 2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영역 7개의 큰 영역 중에서 국어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가장 좀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어와 관련된 방대하고 종합적인 영역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있는 단순한 국어학이다, 국문학이다, 국어와 그리고 매체와 국어생활이라고 하는 그게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한순간에 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화두와 그리고 가벼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특징상 나오는 데서 또 나온다. 한 번 나왔던 것은 뒤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고난도 문제 5문제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추후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빅3를 먼저 하고요. 남아있는 2가지 문제의 유형들도 연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 엄청 낮았어요. 23.62%, 문제 91번입니다. 자, 사실 이것은 이제 2가지와 관련되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음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 이 표준 발음이라는 것이 결국 음운의 변동이라는 거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표준어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의미의 이제 어법과 관련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표준 발음법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30항이 나와 있으므로 30항에 해당하는 것을 주요한 항목들은 빨리라도 훑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중에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20항의 부분인데요. 그런데 20항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유음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유음화의 예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원래 이 항목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유음화가 뭐예요? 라고 출발을 한다면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이론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나는 유음화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좀 더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이 쉬워지겠죠. 근데 유음화라는 것은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변하는 것을 유음화라고 하죠. 우리말에 무슨 화가 붙은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 그것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짧게 비음화 합시다.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같다는 거예요.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 소리가 국외음으로 같다는 거예요. 연국외음, 연국외음화, 연국외음이 아닌 소리가 연국외음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전설모음화, 전설모음이 아닌 게 전설모음으로 변해요. 자, 이런 것처럼 무슨 화가 들어갈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이 그것으로 같다는 것인데, 본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니었던 니은이 발음으로 리을로 변하게 된 것을 유음화라고 하고, 우리 국어에서는 오직 하나의 유음이 바로 내 몸에 흐를 류를 떠올려 보시면 얘가 왠지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류, 리을 이런 게 마치 흐르는 소리 같아서 우리 국어는 유음은 오직 하나 리을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국 니은이 리을로 변했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요. 이때 니은, 리을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어도 돼요. 얘가 최종적으로 리을, 리을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니은이 리을로 변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다만 조건은 니은, 리을이 만나야 돼요. 다른 음운이 만나지 않아요. 니은, 리을 또는 리을, 니은이 만나 리을, 리을로 가야 그것을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간이 없어하긴 하지만 유음화의 사례를 위에다 제가 써볼게요. 유음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라라고 적고 신라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칼날이라고 적고 칼날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바뀐 2가지 예를 제가 제시한 건데요. 니은, 리을이 만나 리을, 리을이 됐죠. 최종적으로 니은이 리을인 유음으로 변했다는 거고요. 칼날은 순서가 바뀌었지만 리을, 니은이 리을, 리을로 갔으며 역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음화가 최종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0항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유음화와 비음화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유음화의 사례 신라부터 갑시다. 참고로 비음화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국물 아니면은 역시 니은 일종의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종로, 독립문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비음화로 봅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의 조건에 의하면 유음화의 조건이 있기는 있어요.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나머지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니은과 리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리을, 리을로 변하는 게 유음화예요. 그런데 최종 발음을 보면 니은, 니은으로 변했어요.
모두 다 니은 니은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 보기의 내용이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분명히 니은과 리을이 만났거든요. 순서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니은 니은으로 변하게 돼요. 리을 리을로 변해야 되는데 니은 니은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음화의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답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4번에 동일한 형태소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만약 동일한 형태의 내부의 형태소 내부의 변화였다라고 한다면 얘가 리을 리을로 변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유음화처럼 변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태소 간의 경계에서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예외가 됐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니은 리을이 만났으면 얘네들의 같은 자격, 리을 리을로 변해야 되는 것이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유음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경계에서 변했다라는 예외의 이유를 설명해요. 자, 왜 예외가 되었느냐? 이 글자들은 모두 의견이라는 말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앞에 임진년의 임진왜란의 임진이 생산, 결단 이렇게 원래 있던 말에 나중에 리을이 붙은 거예요. 일종의 텃세이자 기득권이에요. 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고 너는 나중에 온 거야. 그러면 나는 너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된 거야. 분명 니은 리을에 의하면 리을이 힘이 세기 때문에 니은이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는 니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생긴 나중에 온 란, 나중에 온 란, 량, 력 이런 것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원래 리을로 와야 내가 힘이 더 세는 리을인데 리을이 그냥 니은을 따라갈게. 내가 경계에 있어서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 식으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외에도 이유가 있죠. 물론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1항에 나오는 것처럼 국어의 표준발음법은 국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1항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발음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이게 예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말. 나머지도 계속해 볼게요. 공적인 권리를 뜻하는 공권이라는 말이 먼저고 거기에 힘력자가 나중에 붙은 거예요. 예비군 동원의 뒤에 령이 상견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의 리의 의례가 횡단보도의 횡단이 이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원리 이원 그 다음에 론이 나중에 이본이 있었고 구군 즉 알뿌리라고 하는데요. 토마토 같은 그런 식물을 구근류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종류가 나중에 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외인 이유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동일한 형태소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서 신라하고 신라 자체에서 변화가 생겨야 돼요. 칼날이라고, 물난리라고, 대관령이라고 이렇게 리을 리을로 광활루라고 이렇게 변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단어들의 예외가 됐던 것은 경계에서 나중에 붙은 리을이 있으면 리을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니은 쪽으로 변하게 되었다. 어때요? 좀 벌써 설명이 좀 복잡해지죠. 표준 발음법도 알아야 돼. 유음화라는 말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23%.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유형이 어떠냐? 굉장히 매력이 있죠. KBS 한국능력시험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표준 발음법 항목을 잘 이론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설명들이 거의 다 일치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오답들을 보았더니 비음화의 예외라고 했는데 유음화의 예외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음화나 유음화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 유음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야 되는 거니까 비음화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자, 3번에서도 고유어 내에서는 유음화보다 고유어의 문제, 한자어의 문제 이런 차이도 아니었고요. 자, 5번에서 역시 유음화가 원래는 발생해 니은 릴이 연결되면 발생하는데 이것은 유음화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야 정답을 4번으로 주었습니다. 자,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원래 이 유음화의 예외가 중요했던 이유는 진짜 이제 발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최종적으로 묻는 것 중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것 공권력 이런 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뭔가 비슷한데 다르죠. 권력은 니은 리을이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권력이라고 유음화가 되죠. 리을 리을로 갔으니까 유음화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 공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됐다고요? 경계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공의 권력이 붙은 말이 아니라 의미로 보면 공적인 권리, 거기에 힘이 나중에 붙은 거예요. 공권력 이렇게 된 거지 공권력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조합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경계에서 일어났으므로 유음화의 예외, 공권력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가다가 발음들을 공권력을 뭐 동원하고 공권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공권력이 무너졌대요. 절대 안 돼요. 실제 발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고요. 권력과 공권력은 다르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발음을 잘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견례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떤 분들은 막 상견례, 상견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중모음의 예래는 그대로 이중모음의 형태가 간 거예요. 예가 같고요. 반면 이제 니은, 리을이 만났지만 니은, 니은으로 변했던 경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음화 예외 상견예, 예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 상견예. 물론 차례 줄을 서세요. 이게 원래 표준 발음이에요. 다른 발음 없어요. 허용이 없어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다 이런 거 맞아요. 연예인 이런 거 이중 모음이 나야 돼요. 이건 발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반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기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장단음인데요. 단음으로 발음되는 것과 장음으로 발음되는 게 있어서 의견난, 임진난, 그리고 장음으로 발음되던 동원령, 이원론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이응 계열 느낌이 좀 나죠? 의, 이 이런 것에 동원령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4개만 장음이고요. 4개만 장음. 이 보기에 제시된 한 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단음이기 때문에 장음 발음이 나서는 안 돼요. 즉 나머지 단음 중에 생산량, 결단력, 그리고 상견례, 횡단로, 공권력, 입원료, 구근요 이런 거는 단음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장음 단음 꼭 기억해 주세요. 역시 국어 문화에서 이 표준 발음법이 나오면 좀 어렵지만 실제 우리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발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어 문화에서 지금 이제 잘 나오게 된 거고요. 자, 99번입니다. 사실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 아니라면 북한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진 않죠. 더더구나 북한어에 대한 조건도 전혀 없어요. 배경 지식도 없어요. 교과서에서도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설명문적으로 북한 말은 어떻다, 북한의 말과 글 이런 교과서에 글이 수록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보기의 조건도 없이 무작정 뭐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는 것은 가혹합니다. 제가 보기엔 썩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수능이나 그 이외 어떤 국어 시험에서 나오면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아 북한 말도 배울 필요가 있구나 이럴 텐데 아니 우리가 통일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물론 당장 내일부터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통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어에 대한 세밀한 의문의 변동을 비교하고 남한과 비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은 의문의 변동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북한어와 비교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주어진 대로 일단 갈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자, 3번입니다. 자, 북한어에서는 되어 치어라고 적고 발음은 되어 치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말이 그렇죠. 우리말이 되어, 잘 되어. 국어가 지금 그런 거예요. 북한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남한의 말이 그런 거예요. 잘 되다에 어를 붙였겠죠. 또는 치다에 치어가 되겠죠. 자동차에 치었어, 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치다에 연결음이 어를 썼고. 사실 발음은 둘 다 된다고 하거든요. 되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 되어로 발음하는 걸 허용. 치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 치여로 발음하는 걸 허용이라고 해요. 이 원칙과 허용이 되면서 이것을 예전에는 이 모음 순행동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뒤에 이 모음이 발음이 추가되는 걸 허용해주고 최근엔 이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의문의 변동상에서는 둘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북한말이라고 했지만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좀 의심이 갔던 것이고요. 자, 북한말은 사실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되어라고 적지 않고요. 되어, 치어 이렇게 표기를 한대요. 현대 우리 국어로 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여로 적었다는 것은 되이어의 준말이고 치이어의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되이어 이렇게 안 쓰잖아요. 잘 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까지도 일치한다네요. 발음도 칠판에 있는 것처럼 되어, 치어 이렇게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합니다. 잘 되었네,
잘 되었구나. 차에 치였는데 이렇게 여라고 표기하고 여로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와의 지금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아는 상식을 동원해 본다면 이건 우리말이 그런 건데 라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거나 아니면 뭐 사실 찍거나 지금 이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북한어에서는 의존 명사를 앞단에 붙여서 적는데요. 잘 몰랐죠. 우리 띄어쓰기, 국어 같으면은 할 띄고 수 띄고 없다 이래야 되는데 북한말에서는 의존 명사를 이렇게 붙여 쓴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몰랐지만 알면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뭐 많은 것, 우리는 원래 띄었어야 되는 많은 것인데 의존 명사의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붙여서 쓴다는 거예요. 북한말에서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두음 법칙 이야기. 여기 오답이 많았어요. 자, 북한도 분단 초기에는 두음 법칙을 지키다가 폐지하였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북한말은 두음 법칙이 없다는 거죠. 역시 우리말과 다른 거예요. 참고로 국어는 두음 법칙이 있죠. 근데 북한말의 두음 법칙이 폐지됐다는 것은 뭐예요? 한자어 중 첫머리에 니은 리을을 못 쓰는 게 두음 법칙이에요. 자, 두 개를 구별해 볼게요. 만약 북한말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본 말이 노동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 아니면은 뭐 여자. 북한에서는 이런 거 많이 쓰죠.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노동이라고 하죠. 노동. 그리고 당연히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유가 우리는 한자어 중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을 쓸 수 없어요. 따라서 리을 대신에는 니은을 쓰게 된 거고요. 또는 여자가 즉 원래는 여자, 니은 대신에 이응으로 쓰게 된 거예요. 자, 이렇듯 한자어라고 했어요. 한자어 중 첫머리에는 리을, 니은을 쓸 수 없어요. 리을 대신에 니은 또는 이응, 양심이 있어야지. 북한에서는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지. 리을은 니은이나 이응으로 없어지고 니은은 무조건 이응으로 가요. 근데 북한말은 노동이라고 쓴다는 거죠. 여자들이, 북한은 여자들이라고도 잘 안 하죠. 원수 모음화의 오 발음을 북한말은 많거든요. 여자들이 곡종 옵소옵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말에 두음 법칙이 없다는 게 뭐냐? 제약 없이 쓴다는 거죠. 그냥 막 니은 리을을 써요. 로인들이, 리발소에서, 리분이 선수가 막 이렇게 북한에서는 첫머리에 니은 리을 다 써요. 이게 두음 법칙이 폐지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현대 우리 국어, 한국어에서는 북한어와 달리 두음 법칙이 있고 즉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어는 두음 법칙이 없다고 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4번도 이 사이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사이에 들어가는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30항이에요. 고유어 한자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걸 사이시옷 표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아요. 벌써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랑 다른 것을 지금 구별하고 뭔가 이게 우리랑 같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사이시옷 표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노랫소리.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노랫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말과 비교했을 때 우리 느낌에는 시옷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소리, 사이시옷 표기인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노래소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노래소리라고 적지 않고요. 분명 우리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말에서는 그냥 노래소리 이렇게만 적는다고 해요. 자, 그리고 발음은 한데요. 디귿을 넣어 없이 노래소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디귿을 넣어서 노랫소리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답니다. 다만 발음상으로 우리가 된 소리는 안 한다고 해요. 북한말에서는. 노랫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는데 노랫소리 우리처럼 이렇게 소리라고는 된 소리 발음하지 않는데요. 이런 게 북한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고요. 또는 북한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지만 즉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원래는 합성어에서 그러면서 순우리말에서 심지어는 디귿 발음까지 가능하기는 하는데 표기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5번에 역시 두음 법칙 이야기가 지금 또 나왔잖아요. 북한에는 한자의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원음을 그대로 표기한다. 지금 2번, 5번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음 법칙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원음을 그대로 쓰게 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노동신문, 리발소 이렇게 계속했어요.
특히 사람의 성씨, 특히 이씨 같은 경우 우리는 두음법칙 때문에 이가 된 건데 북한에서는 리순신 이렇게 그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니은 리을을 첫머리에 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역시 상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맞는데 지나치게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제 100번입니다. 자, 100번도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거 어휘인데요. 이제 국어와 일종의 매체와 관련하면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 정확한 국어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름의 힌트가 당연히 있다고 봅시다. 자, 첫 번째 교육과 법률 분야로 지금 나누었는데요. 기억에 상당한 힌트가 보이죠. 어떤 토론 방식 중에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의 토론이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았겠죠. 바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신문이라고 해요. 물어보는 것은 뉴스페이퍼의 신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신자, 물을 문자를 썼고 당연히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의 신문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반대 신문하세요. 변호사가 아니면은 누가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것을 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한자로 보면은 물을 신자예요. 그래서 입구자가 있어요. 토론에서는 언제나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자로는 이것을 물을 신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물을 문자에는 문 안에 입구자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뜻으로는 똑같아요. 물을 신 그리고 물을 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대 신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답에 가깝게 니은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에서도 힌트 있네요. 꿰어서 물어보는 일종의 법률 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법률 용어에서 이야기하지만 원하는 중에 대답을 하도록 꿰어서 벌써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꿰를 유자와 관련하면서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유도해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유도 신문이 되어야 되겠죠. 역시 신문이 아니라 유도 신문과 관련되면서 모두 신문 물어보았다. 일상적으로도 물어보고 법률에서도 우리가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신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꿰어서 물었기 때문에 유도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보면은 꿰를 유자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도도 이끌 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자와 관련되긴 하지만 직역해서 가치가 있죠. 꿰를 유자도 유인하다, 유혹하다라고 할 때 그대로 꿰를 유자예요. 그러면서 도도 이끌 도자죠. 이때 이끌 도자를 쓰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길도자하고 달라요. 우리가 인도 차도할 때 길도이기도 하고요. 사람으로서 도리가 있다 할 때도 이 길도자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끌 도자라고 했어요. 많이 쓰는 21세기를 이끌어갑니다. 선도하는 최첨단 기업 이런 것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끌서 먼저 선자인 선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착하게 만들어 선도부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착할 선자에 이끌 도자를 쓰게 됩니다. 아니면 교도소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어휘 중에서는 교도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자가 바로잡을 교자라고 했잖아요.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 그러한 장소가 교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는 성격 교정, 치아 교정, 자세 교정 했어요. 이제 이끌 도자까지 포함해서 유도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지금 오답 중에 유일하게 나온 것이 신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자로 보면 살필 신자를 씁니다. 살필 심자를 쓰게 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살피느냐? 그러면 주로 법률에서 충분히 쓰기는 하는데요. 어떤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살펴본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구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법정에서 보면은 판사의 신문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의자, 자, 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신문이라고 해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주로 글로써 신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면으로라고 작성했어요. 막 반성문 쓰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어요. 반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신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주로 누가 판사가
판사 입장에서 자, 이제 할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 신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기는 쓰는데 잘 안 쓰는 거죠. 물론 전혀 관계없지만 막 취조해서 살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피의자를 신문하였다. 경찰관들이 야, 이야기해봐. 너 왜 그랬어? 왜 훔쳤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문은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문은 살펴서 자세히 우리가 심판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심사하여 살피는 것처럼 뭔가 살펴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른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어에는 유도 신문이라는 건 있어. 하지만 유도 신문이라는 말이 없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도해서 물어본 거지. 유도해서 발언할 기회를 줬다. 이런 게 아예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딱 하나. 그리고 정답률 낮았어요. 와, 10%대. 어휘와 포함되는 일종의 생활에서 매체에서 토론이나 지금 법률에서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쓰이는 어휘인데 그래서 항상 기저 밑바탕에는 한자어와 그리고 결국 한자 사전의 어휘 이런 것들을 좀 늘 가까이 둘 수밖에 없다.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법 이게 원래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사전은 내 친구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고난도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국어 문법과 관련되긴 하는데 항상 결과적으로는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일단 친해집시다. 의문론적 이형태. 의문론적 이형태. 사실 조건이 지금 나오기를 의문의 조건이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이 형태가 아니에요. 자,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뭐냐? 바로 자음과 모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자음과 모음의 어떤 형태가 다른 거예요. 이 형태라는 게 형태가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선행 의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해요. 선행 의문에 따라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이라는 것도 또 나누죠.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 모음이라는 것도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성이냐 음성이냐 말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의문론적 이 형태는 국어로 말할 때는 최대 세 가지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조사의 이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미의 이 형태가 바로 여기처럼 잘 나와요. 어미의 이 형태. 자, 세 번째는 어간의 이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제 조사의 이 형태인데 자, 제가 생각하는 딱 하나의 예가 있어요. 밑에다 써볼게요. 형과 누나. 자, 형과 누나는 뭐가 다르죠? 형과 누나는 뭐가 달라요? 남자, 여자가 다르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적으로 말하는 것은 받침을 보라는 거죠. 형은 선행되는데 받침이 있어요. 즉 자음이 왔다는 거고요. 누나는 받침 없이 모음만 온 거죠. 그럼 이렇게 뒤에 조사를 붙일 때 이 형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음이 왔느냐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형이 근데 누나는 누나가 이렇게 되죠. 형을 누나를 또는 형이다 누나다 형과 누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을을 이가 또 은는도 하겠죠. 형은 누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일종의 선행되는 의문에 따른 조사의 이 형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는 같고 뭐는 달라요. 자격은 똑같아요. 자격은 똑같아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조사 이런 자격은 똑같은데 문제는 형태만 다른 거죠.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의문론적 이 형태. 이제 여기 나왔죠. 왜 우리는 이가라고 한 거예요. 선행 의문에 따라. 왜 을을이라고 이렇게 두 개 묶어준 거야. 로도 있네. 물론 우리는 으로는 이런 데 잘 안 쓰고 장소에 쓰지만 그래도 어쨌든 형으로 이렇게 봅시다. 그럼 누나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선행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집으로 이렇게 하고 학교로 이렇게 쓰죠. 방향으로 보더라도 집에는 받침이 있고요. 학교에는 받침이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의문론적 이 형태. 친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100번도 불러줘야 돼요. 의문론적 이 형태. 이런 건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지? 왜 나왔지? 이상한데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의문론적 이 형태.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어미의 이 형태예요.
자, 어미의 이 형태도 넓게 보면 뭐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선어말 어미도 있고 어말 어미도 있기는 한데, 자, 이제 어미의 이 형태는 무엇에 따라 다르냐? 선행되는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만약에 이쪽에 짧게 쓰면 앞에 양성 모음이 오게 되면 아 중에 아를 취해요. 아. 양성 모음이 오면. 하지만 음성 모음이 오게 되면 아 중에 어를 취해요. 이유는 아가 양성 모음 계열이거든요. 선생님 양성 모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전 찾읍시다. 오와 오와 계열이 양성이에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와 오와. 오와 오와. 느낌 오와 오와. 밝고 가볍고 경쾌하죠. 퐁당 퐁당만 생각하세요. 오와 오와. 반면 풍덩 풍덩만 생각할래요? 우어 우어 계열. 또는 뭐 의계열 이런 것들을 음성 모음이라고 하는데 우어 우어만 일단 생각합시다. 따라서 우어 우어라는 것은 풍덩 풍덩. 퐁당 퐁당 양성모음, 붕덩 붕덩 음성모음, 촐랑 촐랑 양성모음, 출렁 출렁 음성모음. 따라서 우리 어간 뒤에 오는 게 어미기 때문에 어간 앞에서 우리가 아가 오는 경우 잡아 어때요? 아. 아니면은 보아 오아 오아 어때요? 여기를 보아요 이런 거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를 선택한 이유예요. 이게 바로 의문론적 이 형태가 되는 이유와 어떤 걸 선택하느냐죠. 자, 음성 모음 중에는 이제 땅에 떨어진 걸 주어, 어를 썼다는 거죠. 이제는 어를 썼겠죠. 음성이니까. 또는 어니까 떨어지다 이래야지. 떨어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어의 음성 모음이라는 거죠. 아니면 의까지 포함해 들어, 소리를 들어지, 소리를 들어 이렇게 안 하죠. 다시 모음의 이 형태. 앞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으로 또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으로 어디에서 어미에서 이 형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알겠죠. 명령형 어미의 어라 아라의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먹어라 앞에 음성이 왔기 때문에 어라를 썼죠. 잡아라 그러면 아를 썼으니까 아가 온 거죠. 자, 이게 모음의 이 형태. 다시 한번 어미의 이 형태 맞아요. 모음과 모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음 조화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국어에서 야 잡어라 그럼 이건 틀린 거죠. 맞춤법에도 맞지 않고요. 이것은 일종의 모음 조화에도 맞지 않아요. 아는 아끼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뒤에 라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잡아라 야 잡아 이래야 돼요. 야 잡어 거기 잡어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예요. 자, 결과적으로 얘도 과거 시제도 결국 그런 느낌이어야 되겠죠. 아까처럼 먹었다. 그러면 먹에 어시 온 것도 일종의 이 형태. 그러면은 아까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시 와야죠. 엇과 함께 짝이 되는 이 형태는 앗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쓰죠. 아처럼 말이죠. 아를 우리가 구별하듯이 또는 어라와 아라를 구별하듯이 이게 바로 어미의 이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엇과 짝이 되는 것은 앗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엿이 왔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5번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 형태의 하나이기는 해요. 다만 이것은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과거 시제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짝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국어적으로 설명하려면 한 번만 더 짧게 해볼게요. 과거 시제 선어 말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엇도 있어요. 앗도 있어요. 엿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자, 이제 아까 우리 설명했으니까 엇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음성 모음 뒤에 먹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에 엇을 쓰는 이유는 앞에 이 형태와 관련하면서 모음 조화를 연결해 준 거죠. 자, 이제 잡았다 그러면은 아가 왔기 때문에 앗을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자, 그런데 이제 엿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얘는 좀 특이해요. 그리고 딱 온이 하나에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여불규칙이라고 해서 하다라는 말이 오면 우리는 사실은 양성 모음인 하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가 왜 되냐면 하았다. 공부를 하았다. 일을 하았다. 원래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불규칙하게 여불규칙이라고 해서 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사랑하여, 공부하여, 일하여, 건강하여. 왜요? 몰라. 이건 불규칙해서 그래. 불규칙한 것 중 흔히 우리가 여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여불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온이 하다가 오면 여라고 온이 이야기한다고 했어. 100%. 하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먹이어 이 말을 하려는 게 먹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먹이었다의 줄임말.
아이에게 밥을 먹이었다에서의 엿인 거지 어미 자체에서 비롯된 자리가 아니에요. 과거 시제 자리가 아니에요. 잡이었다 우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였다가 되는 건 일종의 예외라서 그런 거예요. 불규칙 활용이지. 지금 우리가 이 형태의 기준은 이렇게 두 개가 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 의문론적 이형태 이런 게 왜 나온 거야? 국어학에서 나온 거예요. 문법에서 나온 거예요. 어간과 어미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뭐예요? 이래서도 안 된다고 했고요. 쌤, 의문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의 최소 단위, 자음과 모음 같은 거예요. 선행되는 자음과 모음의 조건을 보고 그리고 나서 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걸 따져보고서 어떤 어미가 올 수도 있어요. 조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정답률 35%대. 매우 낮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98번입니다. 자, 이제 국문학이 나왔어요. 자, 국문학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제목이죠.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나오는 또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분명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KBS 한국어능력심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30년대 전후, 30년대, 40년대 이런 소설들을 즐겨 쓴다고 했어요. 자, 이제 타이틀은 하나예요. 성장소설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도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읽었어야 할 많은 필독서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중학생이 알아야 할 소설,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뭐 꼭 읽어야 할 현대문학, 뭐 현대소설 무슨 단편 몇 집 이런 것들이 다 책으로 쭉 집에 있었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읽었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서 읽었으면은 자연스럽게 맞는 건데 모르겠는데 내가 읽은 소설이 없는데 이러면 좀 불편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읽었다 치고 봅시다. 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성장 과정을 다룬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유일하게 해당하는 것이 1번 황순원의 별이 되겠습니다. 자, 황순원의 별이라는 소설은 원래 이제 황순원이 휴머니즘 작가거든요. 황순원 그러면 휴머니즘. 우리말로 하면 순수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장 우리가 많이 유명한 건 소나기죠. 황순원의 소나기부터 시작하여 어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다루었던 목너미 마을의 개라든지 어둠 속에 찍힌 판화라든지 그 외에 단편 소설로서의 뭐 독짓는 늙은이 아니면 여기에 별 아니면 이리도 뭐 이런 다양한 소설들 카인의 후예 같은 장편 소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사이의 정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인데요. 자, 별이라는 소설에서도 9살 먹은 사내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근데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누이가 나와. 누나가 나오는데 이 어린 소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 자기가 보기엔 되게 못생긴 누나예요. 자기가 보기 어린 소년이니까. 그래서 그 누나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조차도 막 싫어. 특히 주변에서 이야기해. 그 누나를 보면서 아이고 죽은 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러면 소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엄마는 너무나 예쁘고 고상하고 단아하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꿈꾸는 거예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저 못생긴 누나하고 같다고 하는 말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 와서 뭐 챙겨주고 밥 먹었니? 이렇게 막 다정하게 누나가 해주는데도 저리 가, 꺼져, 막 싫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결론은 이제 누나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돼. 이제 끌려간 거예요. 옛날에 조혼 때문에. 그런데 막 동생을 찾아요. 막 누나가 가고 싶었던 결혼이 아니라서 유일하게 약간 이제 의붓 이제 이런 엄마랑 막 살고 막 이러니까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동생 하나 막 챙겨주고 싶었지만 어린 동생이 그런 막 누나가 막 싫어서 누나가 마지막 선물로 준 막 인형조차도 막 땅에 묻고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거 해. 그런데 결국 누나가 죽어요. 원하지 않은 결혼 생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그래서 누나의 죽음을 보고 소년이 드디어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누나밖에 없었는데 누나가 죽어서 저 하늘의 별이 되었구나. 누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년의 성장을 다룬 황순원의 소설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1941년 소설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30년대, 40년대, 특히 황순원의 40년대 이제 소설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40년대, 50년대의 소설로서 거의 유일한 성장 소설 같아요. 황순원 소설 중에 성장 소설 그러면 거의 별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성장 소설 하면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우리가 원래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데미안의 대표 구절을 통해서 데미안이라는 소년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고요. 아니면은 오정희라는 여류 작가의 중국인 거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에서도 어린 소녀, 여자인 소녀가 등장을 해서 늘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걸 반복하는 엄마를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저게 바로 여자의 삶이구나.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소설의 줄거리와 내용을 다 알아야 이게 가능하지.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 소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률 43%. 그러나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간단한 제목과 줄거리, 제목, 줄거리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반면 김동리의 등신불은 뭐 성장 소설과 상관은 없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었던 1960년대 소설인데 나라는 인물이 어떤 만적 선사, 스님을 보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심전심의 마음, 희생의 마음, 어떤 살생을 금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제목의 등신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부처, 사람과 형체가 거의 비슷한 불상을 등신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소신공양을 한다고 해요. 사람이 직접 죽어, 자기가 직접 죽어서 화형식 같은 것처럼 죽어서 그 속에서 막 사리가 나오기도 하고 불상이 돼서 금불각을 입히기도 하는 예전에,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인도 같은 데에서는 그런 걸 종종 합니다. 소신공양을 한다고. 자기 몸을 불살아서 바치는 거예요, 부처에게. 자, 이런 내용이 소설의 이야기. 자, 제만식의 탕류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초봉이라고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군산을 배경으로 했다가 서울로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불우한 삶을 사다가 죽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부정적인 어떤 탁한 물의 흐름, 탕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일종의 장편 소설인데요. 제만식 특유의 풍자와 함께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소설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태준의 복덕방도 1940년대, 30년, 40년대 주로 이태준이 활동을 했고 특히 월북 작가이다 보니까 이태준이나 박태원 같은 이 월북 작가,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해금 작가예요. 88년 이후에 해금이 돼서 이게 소재를 보더라도 복덕방에 사는 세 노인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안초시라는 노인이 등장을 하는데 안초시의 딸이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요. 안경화라고 소설 속에서는. 그런데 엄청 성공한 여자의 딸인데 아버지를 무시해. 요즘하고 되게 비슷해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겉으로만 포장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부러진 안경대를 수리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묶어서 실 같은 거 천으로 묶어서 그냥 하고 다녀요. 왜? 딸이 돈을 안 줘. 아버지 말이에요. 그냥 안경 쓰세요.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노인 학대를 당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가 죽어. 아버지가 자살을 해. 안초시가 자살을 하는데 문제는 그 딸이 그 친구분들, 그 복덕방에 있는 세 노인 중 이제 한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이 남은 거잖아요. 와서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르신들 제 체면을 봐서라도 제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아. 문상온, 조문 온 사람들한테 괜히 슬픈 척 연기하고 이런 현실을 지금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이 노인 소외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다루어진 소설이었습니다. 성장 소설인 건 전혀 아니고요. 자, 마지막 이청준입니다. 사실 이청준의 소설도 엄청 시험에 잘 나오죠. 이청준은 원래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창, 판소리 이런 걸 소재로 많이 하는 서편제라는 영화화되었던, 그래서 비상학,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원래 나병 환자 이야기도 다루고 아니면은 비상학 이야기, 그래서 선학동 나그네 연작 소설로도 관련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매잡이를 통해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매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매잡이도 예전에 사냥할 때 필요했던 매를 부려서 어디 있는지 뭐 어디 곰이 어디에 있는지 호랑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안내견 역할하는 매였는데 이제는 다 없어지고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마지막 하나 남은 곽돌이라는 사내가 그 매잡이가 되면서 딱 어떤 사라져가는 걸 지키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좀 이의 것에 대한 애정을 좀 지키려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고 역시 성장 소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뭐 소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성장 소설이구나.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는 중국인 거리 나오면 맞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또 이 유명 작가, 분명히 유명 작가고요.
그리고 이 작품 이외에도 충분히 다른 소설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책 제목만 검색을 해도 충분히 줄거리는 나오니까 줄거리라도 가볍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난도 문제를 모두 마무리했네요. 자, 이러면 98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또 어휘 부분, 또 어법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 문화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말 국어학, 국문학, 그리고 국어와 또 매체와 국어 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었고, 사실 5문제만 하기가 좀 아쉬운 게 뭐냐, 사이사이에 막 한자성어도 있어요. 그 외 고려가요 가시리도 있어요. 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문학적 용어도 있었어요. 또 고전 문법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부사절,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장의 짜임 부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이사이에 계속 있었으니까 벌써 우리가 국어 문화 관련 문제만 3회차, 그리고 유형해설서, 기본서에도 포함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이론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충분히 국어 지식들을 잘 섭렵하고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또 들어가겠습니다.